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나 음식 프랜차이즈들이 좀 맛이 좀 변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를 가끔 느끼실 때 있지 않나요? 그렇게 느낄 때면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모펀드가 인수해가지고 또 망쳤네. 사모펀드가 이렇게 식품기업이나 유통기업을 인수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은 그 회사는 다 망한다.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물론 뭐 망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되게 오히려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물론 망하는 케이스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식품기업들, 유통기업들, 프랜차이즈 기업들 뒤에 숨어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머니스토리의 김밥입니다. 사모펀드는 일단 공모펀드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모펀드, 우리가 펀드를 산다 하면은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나 그런 데서 펀드를 살 수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제 자금을 모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사모펀드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제 사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이렇게 해서 사모펀드라 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부유층들, 자본가들, 자산가들, 그다음에 당연히 다른 펀드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있는 개인이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혹은 기업이나 펀드들, 이런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기회 추구를 위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는요, 가리질 않습니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가 있다? 그럼 그걸 놓치지 않고 들어가죠.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예요. 이제 투자 규제가 많이 완화되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요. 그때가 사모펀드의 전성기라고 불리던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KKR이라는 이제 펀드인데, 참고로 지금도 굉장히 큰 사모펀드입니다. 이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당시에 이제 80년대에 JR 나비스코라는 기업을 인수했어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 담배 회사가 규제가 심해지니까 식품 회사를 인수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수한 것이 어딨냐? 델몬트도 인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비스코, 여기는 이제 과자 회사로 유명한 곳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오레오입니다. 오레오 곽 구석에 보시면 나비스코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파는 곳이에요. 그걸 인수했었는데 아무튼 KKR이 JR 나비스코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역대 최고 금액이에요. 그때 당시에 인수할 때 그 인수 금액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재무적 투자자, FI라죠. 그쪽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 레버리지 바이아웃, LBO라는 건데 레버리지를 내서 그걸 인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했을 경우 빚이 대부분이죠. 그럼 그 빚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회사에서 비핵심적인 자산들을 매각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갚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어요. 사실상 JR 나비스코가 완전히 공중분해 되어버린 사건인데 델몬트도 뭐 쪼개져서 각자 다 팔려나왔고요. 나비스코도 이제 팔려나왔고 진짜 완전 다 쪼개져서 다 많이 팔려나왔습니다. 비핵심 자산들, 돈 되는 자산들 이런 것들 다 파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돈 되는 사업은 다 정리돼서 팔려나가고 빚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델몬트가 이것 때문에 파산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사실 이런 식품, 프랜차이즈, 유통, 비버리지 이런 F&B 분야는 성장률이 높진 않아요. 성장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제 고성장하는 산업도 아닌데 이런 사모펀드는 이런 F&B 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많이 인수한 편이에요. 왜 그렇냐? 늘 그렇지만은 F&B 산업은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되게 다른 분야에 비하자면요, 경영을 개선해서 실적을 개선할 요지도 많고 당연히 소비재다 보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선호할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린 LBO 형태, 차입 인수 형태로 많이 하다 보니까 현금이 바로바로 꽂혀야, 수익이 바로바로 꽂혀야 이걸 가지고 빚을 상환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F&B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많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F&B 기업을 인수하면은 그 기업들 많이 망한다, 상태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실제로 KKR이 인수한 이후로 정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나비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는 거, 특히나 F&B 기업을 인수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게 망해요. 쟤네들이 인수하면 무조건 망한다, 회사가 다 망가진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웃백 같은 경우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초반이 최전성기였죠.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이란 것 자체가 트렌드를 지나가 버리면서 사람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지 않게 되면서 점점 더 몰락하기 시작했잖아요. 2010년대 들면서 아웃백도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아졌죠. 사람들이 찾지 않아지고 매출도 안 나오고 당연히 손실이 많이 나고, 그래서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그렇듯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도 그대로 놔두면은 몰락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인수한 게 스카이레이크라는 사모펀드였어요. 여기가 인수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체질 개선을 했죠.
지금 현재 패밀리 레스토랑 이제 시장을 다 둘러봐도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곳이 바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죠. 아웃백 정말 잘 나가요. 이제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찾는 음식점으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반등이 됐고 기업 가치도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BHC에다가 인수 가격의 6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BHC, 여러분들이 아는 그 치킨 파는 그거죠. 그래서 지금 BHC가 아웃백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운영해서 반등시킨 케이스에 해당하죠.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다 망한다더라, 다 망가진다는 반리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게 아웃백 스테이크였어요. 또 다른 예로 이제 공차를 들 수 있는데, 공차 같은 경우도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죠. 공차도 이제 원래 아시겠지만은 뭐 대만에서 시작된 브랜드였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열심히 퍼지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게 됐죠. 이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는데 UCK 파트너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인수한 이후에 규모를 굉장히 크게 키웠죠. 어느 정도냐? 아예 이제 역인수를 해버릴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원래는 공차 코리아만 인수했었는데 이 반대로 이제 아시아 전역 사업부, 공차 글로벌 사업부 자체를 인수를 해버린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인수 6년 만에 매출 25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 늘기도 했고요. 다른 미국계 사모펀드에다 매각했는데 원래 인수 금액이 500억이었는데 2,800억 원에 매각했으니까 5배 이상의 이제 수익을 거두게 됐죠. 돈만 많이 번 게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규모를 키웠고 꽤 성공적으로 운영을 잘 한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보면 공차가 잘 나가긴 해요. 여전히 잘 나가는 편이죠. 자, 이런 사례처럼 사실 사모펀드는요 각각이 달라요. 어쨌든 사모펀드는 여기 투자하면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이걸 더 잘 운영해서 파는 걸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신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모펀드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투자자도 잘하는 투자자가 있고 잘 못하는 투자자가 있듯이 어떤 사모펀드는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뽑아먹을 것만 뽑아먹자, 이 회사에서 매각할 곳이 어디가 있는가, 그걸 보고 딱 무조건 회사에서 사업부 다 분리시켜버리고 다 이제 팔다리 잘라버리고 그렇게 팔아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다리 다 잘라버리면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먹튀 논란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얼마나 이 기업을 가치 있게 매각할 수 있냐에 주력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좀 중기적으로 이 기업의 규모를 키워서 좀 잘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매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을 키울 뿐만 아니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거기서 이제 배당금도 받으면서 2중, 3중의 이익을 노리는 거죠. 이거는 사모펀드마다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도 해요. 이걸 가지고 딱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사모펀드는 이렇다. 왜냐면 기업들도 각자 그 대표의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사실 뉴스로 보면은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돼야 뉴스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런 기업들만 보이게 되고 그런 사모펀드만 보이게 되고 사모펀드에는 나쁜 결과만 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은데 다 방향에 따라서, 그 하기에 따라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 걸리는 경우에는 잘 안 되기도 하죠. 오히려 전부 다 내놓는 상품 퀄리티도 그렇고 소비자 만족도도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운영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오히려 손해가 된 경우도 많아요. 모든 사모펀드들이 돈을 벌고 나진 않아요. 손해를 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가. 그렇다는 거죠. 안 되는 사례 중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원가 절감은 어느 기업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가를 절감을 해야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반등을 이뤄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래도요, 식품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을 한다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체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양이 준다든가 퀄리티가 떨어진다든가, 그럼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원가 절감하는 방법은 그것만인 게 아니거든요.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뭐 그렇습니다. 사실 사모펀드에 팔려나가는 식품 기업들은요, 엄밀히 따져보자면요, 그 이전부터 경영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경영난을 겪고 있으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팔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이전부터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내가지고 반전을 이뤄내면 결국에 원가 절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정말로 사모펀드 때문일까? 그 이전에 경영이 이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모펀드라는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유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모펀드 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게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모든 투자 회사들은 비싸게 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각자 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거든요. 음식점들도요, 음식 파는 게 우리 잘 되라고 파는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파는 거잖아요. 은행들도 막 사람들이 이자놀이, 이자 장사를 하지만요, 은행들의 본업이 이자 장사예요. 사모펀드도 비슷합니다.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음식의 품질은 좋아야 되고 가격은 저렴해야 된다. 이게 당연히 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입장이 다른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것과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것, 경영진 입장에서 좋은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균형점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망가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타당한 비판이죠.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한 투자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서는 기업은 많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사모펀드에 많이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성장성이 높지 않은 산업이잖아요. 그런 산업을 인수해가지고 운영하고, 특히나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안 되고 퀄리티도 나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 잘못 운영하면 욕먹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왕이면 욕먹을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국내에서 보면은 국내 소비자들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큰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식품 기업들 대부분 다 영업이익률 한 자릿수대예요. 가격 올린다면 정말 소비자들은 난리 나죠. 또 정부에서는 또 뭐라고 이제 가격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모펀드가 더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욕먹을 거 사모펀드가 인수한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은 이래저래 욕먹는 것이 인수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식품 기업 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